자, 송 작가가 유일하게 주장했던 음모론이 또다시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터뜨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탐사 보도 전문 기자인 셰이무어 허쉬가 현지 시간 지난 8일 미국은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어떻게 제거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자는 이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극비 작전으로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폭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백악관은 전적으로 허위이고 완전히 소설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또 유력 신문들은 이 기사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언급 안 한다는 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당시에 송 작가가 이러한 주장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저거 음모론 나온다고 라고 많은 비난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이 사고 터질 때 네. 이태리에 있었어요. 그 시기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는 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봤죠. 근데 이탈리아에서 봤다고요? 네, 뉴스를? 이탈리아에서 뉴스를 봤죠. 왜냐면 맨날 여행 다니니까 네. 그거밖에 없는 거야, 볼 게. 근데 그 당시에 그 이태리에서 들었을 때 몇몇 가지 그 충격적인 의문점 보도를 보고 이건 무조건 음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뭘 그때 내가 봤냐면 첫째로 폴란드 국방장관이 사고 일어나기 직전에 사고 전에 이게 터진다 우리가 폭파했다라고 하는 SNS를 올려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지 사고가 일어날 줄.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해역에서 미군 잠수함이 발견됐다. 있었다. 그리고 그 해역에서 미군 특수전 헬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특수전 헬기가 날아다니는 걸 목격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이태리에서 봤거든. 그럼 뭐냐면 그 당시에 폭포가 났을 때 어떻게 폭파됐는지 몰랐을 때인데 그때 내가 판단하기로는 미군 잠수함이 출동시킨 특수부대가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어뢰 같은 걸로 한 게 아니고 특수부대가 잠수를 해갖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특기죠 폭파. 네. 거기에다가 해갖고 폭발물을 설치했을 거다라는 데까지 내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다 욕했죠. 혼자 소설 쓴다고. 왜냐면 여기가 미국과 가까운 데도 아니고 다른 나라 눈을 피해서 미국이 와가지고 이걸 했다고?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러시아하고 가까운 곳이니까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미군의 잠수함과 특전사 헬기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 그때부터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기자 지금 호쉬 기자가 이 양반 탐사 기자 경력만 50년이에요. 50년 아니에요. 연세가 50대인데. 아니지. 베트남전에서 퓰리처상 받았잖아. 네, 퓰리처상 받았는데 그게 베트남 전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받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탐사 보도를 하신 거고요. 아니죠. 허씨는 1970년 퓰리처상을 받은 탐사부도 전문 기자라고 나오잖아. 85세네. 내가 58세를 뭘로 본 거야? 58세로 그러니까 봤어. 경력이 50년 된 양반이에요. 기자 경력만. 이 양반이 굵직굵직한 특종을 많이 터뜨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명성이 그럼 자자한 명성도 거죠. 있고 일단 기본적인 보증이 돼 있는 양반인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런 보도를 말년에 자기 모든 명성을 놔두고 내가 가짜 뉴스 퍼뜨렸다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꺼내놨을 리가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우리 이 조선기레기나 중앙기레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냐 이 양반은. 그쵸. 아니 그렇게 걔네는 대조를 기자가 아니죠. 대조를 위해서 예시를 든 거는 바람직하지만 갖다 댈 수가 없죠. 그렇지. 비교가 안 되는 어디다 분이지. 뭘 갖다 대 자꾸.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강진구 기자가
아마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숟가락을 딱 얹어서 네, 강진구 기자가 이런 기자분이 되지 않을까. 이미 됐어요. 아니 이제 퓨리처상을 타야지 우리도. 아. 네, 이 청담동 스캔들로 해갖고 퓨리처상을 나중에 미국에서 타게 되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네. 이름을 떨치길.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미국 정부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예요. 왜 퓰리처상을 타야 된다고 생각하지? 나는 노벨 평화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가? 왜냐면은 필리핀의 두테르테에 항거한 언론인이 2021년에 노벨 평화상 탔거든요. 저는 이 경 정권에 항거한 우리 시민 언론 더 탐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평화상을 타면 우리는 그 인도네시아 막사이사이 건대를 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이게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게 나토 전체가 참가한 공동범죄가 된다는 면에서 이게 앞으로 러시아하고 유럽 관계에서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큰 보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송유관이 터진 바다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공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덴마크와 스웨덴 안의 바다로 미국이 침투를 해갔다는 거고 거기에 사실상 뭐 어뢰나 기뢰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특수부대를 보내갖고 잠수부대를 보내서 터뜨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의문이 남은 거야. 왜 4개 중에 3개만 터뜨렸을까? 하나는 불발이었지. 불발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찌 됐거나 덴마크와 스웨덴이 협조를 했고 이 과정에서 노르웨이가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요거는 조금 추가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될 거지만 노르웨이는 사실상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군사 기술을 받아들여 갖고 미국 대신에 유럽에서 무기 장사를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유럽에 공급되는 대공 미사일들 있죠. 공대공 미사일들. 이런 미사일들을 만드는 기술이 확 올라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미국 기술이거든. 그만큼 미국하고 군사관계에 있어 영향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자주포 안 사는 거고 우리 탱크 잘 안 사는 거예요. 좋아는 하지만. 근데 아무튼 노르웨이가 여기를 협조를 했다고 밝히고 있고 폴란드가 자발을 떨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쪽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전부 다 사실 여기 미국하고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거야. 물론 이게 CIA의 단독 작전이다 라고 나중에 꼬리자르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미국 특전대가 투입이 되고 그쪽 나라에서 일어난 거였고 지금 이 보도가 바이든의 지시에 의한 직접적인 사안이라 그러면 이거 사실 탄핵감이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 나라들의 전부 손배서 때릴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치면. 탄핵감이 아니라 거의 국제 범죄죠. 그쵸. 테러리스트예요, 이거 자체는. 그쵸. 미국 자체가.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그걸 보면서도 아니, 왜 이렇게 허름하게 했지? 이거를. 이미 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벌써 유럽 전역에 이거 미국이 한 것 같다. 폴란드가 개입된 것 같다 등등의 루머가 쫙 돌아버릴 정도로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지라는 의문점을 늘 가졌거든요. 사실 이게 일종의 양동작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때는 살짝 해봤어요. 나중에 일단 러시아의 가스 공급망을 끊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바이든한테 뒤집어 씌우기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훨씬 협상에 유리한 쪽의 카드를 쥐게 된 거죠. 현재 정전 협상을 하든 아니면 그 나토나 EU하고 우크라이나 관련한 협상을 하든.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동서 분할론이에요. 즉 현재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탈환하겠다고 일종의 정규병들을 몽땅 보냈어. 10,000명 가까운 병력을 보냈는데, 지금 러시아가 고용한 용병들에 의하고, 이게 정규군도 아니고, 용병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용병들이 도대체, 용병들이
그 갖고 있는 무기가 미국이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러시아제 무기를 다 쓰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규군을 밀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군이 그러니까 그 공군력이 보강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끝내 뺏겨버리면 이제 완전 보급로가 끊어지면서 더 이상 공략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 좀 달라고 프랑스, 독일로 지금 젤렌스키가 구걸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전투기 달라고. 근데 줄 비행기가 없는 거야 사실은. 아니, 그 전투기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전투기 줘버리면 얘들이 러시아 본토로 때려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3차 세계대전이고 문제는 러시아는 지금 주기만 해. 그럼 니들 나토가 참전한 걸로 우리는 아예 규정을 하고 덤빌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 입장에서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유럽연합 회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런 위험까지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젤렌스키가 너무 통제불능이에요. 이것도 사실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지금 전차나 자주포 같은 것들을 6월 달까지 줄게 좀 기다려 하고 있는데 전장에서 계속 밀려나니까 젤렌스키는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공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폭이 가능한 그 비행기를 전투기를 전폭기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 바흐무트 지역을 뺏기면 사실상 서쪽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동쪽 연안의 그 저쪽 지역은 전부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행기를 달라고 하면 비행기를 못 줘요. 왜냐면 자주포나 그 탱크 같은 것도 넘겨주게 되면 배우는데 한 석 달 걸리거든요. 그 실전 배치되는데. 근데 비행기 자체를 줄 수 없는 큰 이유는 일단 이걸 훈련해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우크라이나 안에 조종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참전을 대리로 하지 않은 이상 비행기를 불가능해요.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토에서 사용하는 모든 미군 비행기에는 미군이 걸어놓은 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F-35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행기를 출격을 시키려면 미국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 당일날 비밀번호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번호를 입력해 비행기가 시동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우크라이나가 지 멋대로 쓸 수 있게끔 양도도 안 되고 양도를 한다 그래서 미국이 허락 없이는 이걸 운영도 못 한단 말이야. 이게 택도 없는 소린 거거든. 왜 그 S-400 러시아판 사드라고 하는 S-400을 튀르키예가 들여올 때 왜 미국이 지랄 발광을 했냐면은 나토의 군사 체계는 미국하고도 바로 연동이 돼 있는 상황에서 S-400 러시아산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러시아하고 미국 그 체계가 조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 다 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바라겠냐고. 그래서 젤렌스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항복은 못 하겠으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잠정적인 후전을 하고 러시아로 소속돼 버려 있는 이 저쪽에 있는 사계주들을 동러시아로 구분해 놓는 거예요. 동우크라이나. 동우크라이나로.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저거 찾을 건데 지금 전쟁 중이니까 내가 그냥 지금은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우선 휴전으로 가는 거에 해놓은 상태에서 나는 서쪽만 지키겠다는 거지. 문제는 이 서쪽을 지키는 것도 러시아가 이제 그만해줄게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더 이상 안 치고 들어왔을 때 얘기인데 러시아는 그럴 마음이 없거든. 이번 기회에 젤렌스키를 완전히 밀어내갖고 친러시아 정부를 세워야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11일 날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와의 조건 없는 협상에 임하겠다. 단 그 협상에 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 필요 없고 니들하고는 얘기 안 해. 젤렌스키는 제대로 된 주권자로서 또는 통치자로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미국이나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좀 떼주더라도 이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이겠는데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젤렌스키는 입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 뺏긴 거니까. 네, 졌지만 잘 싸웠어의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러시아하고 만약에 미국, 유럽연합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100% 젤렌스키는 제거 대상입니다.
그냥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전쟁 중에 산화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나 또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서로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이 젤렌스키 제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러닝사스 있고 폭격 맞아서 죽고 조용히 남아공 같은 데 가갖고 농장 일구면서 사는 게 젤렌스키한테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젤렌스키 자체가 관종이라 가지고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4일날 이거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수상이 푸틴을 만나는 상황에서 그 젤렌스키 죽이실 거예요? 하고 대놓고 물어봤대. 네, 죽이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푸틴 말 어떻게 믿어?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젤렌스키가 이 전쟁 중에 갑자기 전쟁 그 군의 수장들을 바꾸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그것도 이제 송 작가님은 자기 사람으로 심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 사람이 예전에 작년에 정보수장을 바꾼 적 있잖아요. 정보수장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가장 최측근을 바꿨는데 이번에 또 바꾼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서방에서 젤렌스키 제거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게 들통나가지고 얘들이 잘린 거고 이번에 바뀌는 것도 제 생각에는 아마 서방에서 또다시 제거 작전이 들어갔는데 그게 젤렌스키 입장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교체를 하는 게 아닐까. 그거 아니고서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젤렌스키가 지금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얘가 미국 의회 와가지고 막 연설할 때 이게 박수 쳤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젤렌스키가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나 미국은 돌아버릴 지경일 겁니다. 아마 게다가 이번에는 영국까지 날아갔어요. 영국을 처음으로 간 이유는 딴 거 아니고 가장 이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얘기한 데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군 훈련을 거의 도맡아 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공격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은 국내 정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보리스 존슨이 계속 했던 거고 프랑스하고 독일은 안 돼, 하지 마, 그거 안 돼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차원이었기 때문에 일단 영국을 갔고 그 다음에 마크롱이 이러다가 영국한테 뭔가 주도권 뺏기겠는데 싶어가지고 바로 즉흥적으로 프랑스로 불러가지고 독일 수상하고 같이 또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젤렌스키한테 프랑스 최고 훈장을 줘요. 프랑스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날 벨기에 가가지고 EU 본부에 가가지고 EU 그 집행부하고 거기 유럽의회에서 또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은 유럽이다. 그러니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전투기를 지원해달라.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수를 받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너무 쥐새끼같이 군다라는 거예요. 평면식으로 말하자면 정치나 그 군사 담당자들은 너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선동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현재 무력이나 확보한 어떤 스케줄로서 우크라이나를 지켜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동서분할론인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다가 다른 군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게 폴란드라는 거지. 그래서 바이든이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바이든이 직접 이제 간다는 거예요. 자, 작년 12월에 말에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길에 어딜 들렀냐면 폴란드를 들렀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야라는 위협감을 계속 심어줘요.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도 어쨌든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가장 불안해했던 나라가 폴란드고 가장 이 전쟁에 대해서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냈던 게 폴란드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계속 그런 스탠스를 취해주는 게 유리해요. 근데 폴란드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입장이었고 가장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많이 받아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대리전 뜨게 생겼어.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계속 가는 게 폴란드한테 썩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제가 봤을 때 바이든이 폴란드를 직접 날아가는 건 뭐냐면 트럼프 때 폴란드는 굉장히 밀착했었거든요. 트럼프랑 사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정부하고는 뭐가 삐걱대는 느낌이었는데 바이든이 직접 날아가서 폴란드하고 얘기를 하겠다. 이건 뭐다? 그러니까 물 밑에서 이미 다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젤렌스키 이제 끝났어. 니들 정신 차려야지. 니들은 우리가 지켜줄게. 라는 식의 어떤 약속을 할 겁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때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1000대를 그 제공하는 게 수출하는 식의 어떤 그 안보 조약 같은 것들을 맺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랑 공동 생산하기로 했던 거를 미군이 준다 그러니까 아, 역시 미제지 그러고 갈아탔는데 미군이 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급하게 자주포랑 전차랑 또 KF-50까지 현재 주문을 해서 넘어간 것만 4조 원, 앞으로 넘어갈 것까지 하면 수십조 원의 무기를 지금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도 폴란드가 두려운 거예요. 러시아가 자기를 타겟으로 삼는 건. 근데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 거냐? 이런 보도가 났을 때 앞으로 유럽 안에서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 거냐는 거지. 이제 미국은 슬슬 유럽에서 다시 손을 뺄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그 거세경제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이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세 가지 연합이 독일하고 그러니까 EU하고 러시아의 연합, 일본하고 러시아의 연합, 그리고 남북한과 동아시아의 연합입니다. 이거 자체는 미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지배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일본을 포섭해갖고 러시아하고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하고 남북 관계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뒤흔드는 거고, 유럽 안에서도 지금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독일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전번에 우리 갑자기 언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앙겔라 메르켈. 메르켈 총리 있을 때는 이 양반이 동독 출신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러시아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거든. 그 언니는 러시아어도 잘하니까. 그리고 러시아에서 받아들인 자원을 가지고 독일이 경제를 확 일으켰어, 이때. 러시아의 거의 대부분의 건축은 독일이 담당했죠. 그리고 서로 교류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과 러시아가 전성기를 이뤄가고 있는 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단절을 시킨 거거든. 이래놓고 난 상황에서 이제 남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그 다음에 재생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안정에 대한 부분을 독일한테 지금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이런 뉴스가 나온 거지. 묻힐 수도 있는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곤란해집니다. 미국은 일단 크게 타격을 입은 거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계속 지금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쪽은 러시아하고 중국 쪽이거든요. 근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시 주석이 사면임을 확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시 주석을 만나러 간 사람이 누구냐?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입니다. 그래서 보잉 뭐 50조 원어치인가 이게 주문 받아갖고 보따리 싸들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독일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다른 경제방송에서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거세경제 쪽에 한번 찾아보시고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독일에서 뽑을 만큼 뽑았고 가스값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었고 이제 군수 지원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더 이상은 군수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포라든지 탱크 정도는 일부 보내줄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아니면 뭐 전술핵이나 전투기를 보낸다? 이거는 미국도 절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나 빠질 테니까 지금부터는 나토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요 뉴스 이후에 급속하게 우크라이나 관련된 일종의 이제 협상이 젤렌스키를 왕따시키는 유럽과 러시아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는 탱크 타고 들어간다. 그 키예프로 다이렉트로 들어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키예프 수도를 수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요때가 적긴 거예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국제관계 너무 복잡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변해요. 정말 말 그대로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이 나라는 우리와 동맹, 이 나라는 우리와 적 이런 식으로 멍충하게 대응하면 큰일 나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워낙 이 복잡한 외교를 잘 풀어가신 분이에요. 너무 대단한, 그러니까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럽의 대통령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정말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지만 저는 앙겔라 메르켈을 능가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제가 봤을 때 가장 국제 외교를 잘한 사람은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 거 공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현명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국제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너무 문재인 대통령 추정하는 거 아니야? 저 추정 맞습니다. 왜? 국제정치나 외교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만한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말아먹고 정말 멍충한 1차 원적. 요즘 애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너 나랑 친구할 거지? 쟤랑 놀지 마. 이런 멍충한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뭐가 된다? 그 말을 한 애가 왕따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얘기는 설사 목까지 차올라도 입 밖으로 꺼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어린아이들도 아는 이 시대에 그 멍충한 소리를 멍충한 줄 모르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하루가 멀다고 내뱉는 병이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잘한 거야? 아니.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건 개들 싸움이잖아. 우리가 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우크라이나 무기를 제공하면서 바로 코앞에 있는 거대 국가, 가장 강력한 세계 2대 군사 국가인 러시아를 자극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14,000km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왜 코앞에 있는 우리 한반도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러시아를 건드리냔 말이야. 이런 부분 안에서 앞으로의 국제 외교에 대한 뭔가 우리 정부의 성찰이 있어야 할 텐데 없겠죠. 네. 그걸 할 줄 알면. 그러니까 그걸 할 줄 아는 정부로 빨리 바꿔야 바꿔야겠다는 됩니다. 생각이 듭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심각합니다. 아니 국제관계를 못하면 전쟁이 벌어져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 가능성을 거의 제로로 만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 분단된 이후로 최초로. 근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 그걸 막아내고 있는 동안 어디서 터졌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거 아니에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삼부토건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관련한 무슨 500조 건설은 삼부토건이 다 맞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세금으로 갖고 500조 퍼부숴 가지고 우크라이나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짓는 거하고 뭐가 달라? 원래 이 돈은 담대한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반도 경제 프로세스에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이거를 우크라이나에다 내다 던져버리려고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